마이크 잘 나가나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예,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좀 춥죠, 날씨가? 예, 그래요. 예. 코트를 그렇게 입고 있을 정도로 추워요? 아, 그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 서면을 이제 거래계약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뭐 거의 한 90% 정도 확률로 이제 출제가 꼭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일단은 민법이랑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랑 이렇게 약간 좀 비교를 하면 좀 다른데, 민법에서는 그 의사만 합치가 되면 계약은 뭐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성립하는 걸로요. 예, 의사표시 합치로 이제 거래계약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의 합치만 되고 이걸 중개 완성으로 보지 않고요. 뭐까지를 써야 되냐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거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교부하고 이제 그 거래 당사자 양쪽 다 주고, 그리고 5년 동안 보존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의무를 왜 부담을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하나 이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꼭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쪽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서를 꼭 사용하고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작성은 우리 서면으로 써야 되고요. 이따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라도 누락을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누락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돼요. 이제 거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개념이 아니니까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도 해야 되는데, 여기 5년 보존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서 보셨거든요.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냐면 3년 보존하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확인설명서도 배우셨는데 확인설명서도 몇 년? 3년 보존합니다. 이것만, 즉 거래계약서만 5년을 보존한다. 그래서 5년 보존하는 건 이것만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제 가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종이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일명 전자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종이계약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계약서 말고 전자 형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이거는 나중에 실무 파트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작성, 교부, 보존. 왜냐면 전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작성할 일도 없고, 뭐 손님들한테 줄 것도 없고, 왜냐면 전자 형태의 개념이니까 보존도 따로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여기 예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에요. 전자계약의 장점. 판례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면, 여기 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게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하는 이 때라는 말을 썼으니까 하나의 어떤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뭐 했을 때만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중개 완성했을 때만, 함부로 계약서를 쓰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거래계약서를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채색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요게 되게 잘 나오는 빈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요 1번과 관련해서 이제 요 2번을 이제
그 사례를 지금 풀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계약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이 그냥 계약서만 하나 써달라고 해서 뭐 3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시 때문에 30만 원 욕심이 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써준 거예요. 그냥 허위로 써준 거죠. 이게 내가 중개도 안 한 거를. 근데 그 말하자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 계약서를 사채업을 하는 대부업자한테 그 계약서를 맡기고 담보로 이제 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좀 빌려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국에 20명 정도의 개공들한테 이런 사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이 대부업체에다가 이제 한 뭐 1억에서 1억 2천 뭐 사이로 이렇게 대출을 허위로 받고 그냥 이렇게 잠적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제 소송까지 넘어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대법원의 결론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함부로 계약서를 써서 이 사건 사고가 터졌으니까 결국에 배상을 해라 뭐 이 얘기예요. 개공 보고 물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해보면 우리는 중개를 완성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서를 써야지 중개 완성도 안 했는데 함부로 뭐를 쓰면 안 된다.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는 서명 밑날인 해야 돼요. 서명 밑날인. 우리 서명 밑날인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서류 있다 그랬죠. 무슨 서하고 무슨 서가 서명 밑날인한다 그랬을까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요거 두 가지만 서명 밑날인하고 나머지는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둘 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서명 밑날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서류에만 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우리 소공도 함께 서명 밑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소공 앞에는 대신 수식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소공만이냐면 해당 중개행위를 한 그러니까 우리 업무했다 뭐 책임질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만 소공이 서명 밑날인 하는 것이지 언제나 반드시 이 서명 밑날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판례에 한번 잠깐 보면 서명 밑날인의 의미 뭐 이랬는데 여기서 서명 밑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and의 개념이 되는 거죠. and.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명 또는 날인도 있잖아요. 그럼 서명 또는 날인은 둘 중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둘 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요. 요거는 채색을 조금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드릴게요. 거짓 기재 이중 작성 금지 의무. 그러니까 위에는 하라는 의무이고 자기 의무, 요거는 하지 말라는 의무예요. 부작위. 그래서 거짓으로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어떻게도 쓰면 안 되냐면 이중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이중으로 쓴다는 게 계약서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대로 쓰고 나머지 이제 또 작성하는 거는 업이나 다운으로 쓰는 뭐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 하다가 적발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취가 조금 제재로서 좀 중요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형벌을 가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고 등록 취소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는 취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업무 정지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재량. 그러니까 관청의 재량으로 이게 이제 뭐 한두 번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취소를 할 테고 뭐 처음 한 거다 그러면 한번 봐줘야지 하고 이제 업무 정지를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9개 있다 그랬어요. 이 9가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 이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인적 사항 빠지면 안 되겠죠.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되고 물건의 특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표시를 한다는 건 소재, 지번, 뭐 면적, 용도 이런 걸 잘 적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 날짜는 여러 가지 의무의 기산점 뭐 예를 들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무의 기산점이 되니까 계약일도 빠뜨리면 안 되고 여기 거래 금액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확인 설명 파트에서 설명드릴 때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쓰기 전에 쓰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금액 아니면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이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즉 거래계약서에서부터는 무슨 금액을 또 쓰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 안 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거래 금액. 계속해서 언제까지 계속 예정이라는 말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래 금액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거 이후에 이제 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우리 실거래가라고 그래가지고 거래 금액을 신고하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인도 일시는 부동산을 언제 넘겨줄 거냐, 뭐 이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다 특정을 해주라, 뭐 이런 얘기고, 6번은 어떤 권리가 이전될 건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라,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는 가로 하나만 열어서 사례를 좀 하나만 좀 적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가령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라고 계약서에 제목을 달았어요. 매매계약서라고 계약서에 제목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매매계약서를. 여기 보면 매매계약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는 지금 누구랑 지금 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무슨 권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네, 그거를 뭐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매매. 네, 그럼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셨던 건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유권을 넘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한 계약이에요? 중개를 하기 위한 계약이니까 이건 중개계약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래계약서들은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를 특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매매계약서 같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등기관이라든가 우리 대출을 하는 은행원이라든가 우리 그 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하는 세무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안 적어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입니다 이런 거를 굳이 안 적어도 얘네가 뭐만 가지고도요, 매매라는 이런 요 단어만 가지고도 얘네가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특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중개사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개사고냐면요, 이 말을 안 쓰면 중개사고예요. 이 말을 안 쓰면. 그러니까 뭐라고만 써? 계약서.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요? 이렇게만 쓰면 무슨 권리를 넘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계약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슨 계약서인지를 꼭 특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조건하고 기한. 우리 계약서에는 사실 이제 조건에 막 나열하는 게 이제 계약서 아니에요? 뭐 가령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 하는 조건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이고, 매수인은 뭐 하는 조건이에요?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의 나열이 이제 계약서고, 기한도 사실 없을 수가 없는 게, 가령 뭐 중도금 뭐 2월 10일 날 주기로 했다. 뭐 잔금은 3월 10일 날 주기로 했다. 그게 다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적어주면 되겠고, 요 8번도 전체 밑줄 한번 해주시고 별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 손님한테 언제 교부되었는지를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순서가 뭐가 이미 교부되어 있어야 돼요. 확인설명서가 이미 교부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계약서에다가 며칠 날 나갔는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해주시고, 9번째 이제 그 밖의 약정 내용에다가는 뭐 여러 가지를 적을 건데, 대체적으로 특약 같은 거 적으면 되겠죠. 뭐 특별한 약정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개업을 만약에 했어요. 내가 이제 어제 개업을 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여러분 계약서를 잘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겁나서 못 써요? 못 쓰죠. 겁나서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분들한테
뭐가 겁나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한결같이 이것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이거. 특약을 안 써봐가지고. 왜냐면 계약서는 이렇게 이제 폼이 있으니까 폼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얼마 거래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때문에 그 두려운 게 아니라 요거 있잖아. 요거는 주관식이니까. 예, 요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쓰는 거를 잘 연습을 해보셔야 돼.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 계약서를 실수 없이 잘 쓸 수 있죠. 아무튼 이 특약은 육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요. 제3자가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특정을 잘 해주면 된다. 예. 자, 그러면 특약을 이렇게 쓰면 어때요? 특약의 문구입니다. 그것은 그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썼어. 특약에다가. 자, 그것은 그때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때는 언제라고 또 합의를 했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알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뭔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육하 원칙에 잘 입각해서 쓰기만 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랄까, 우리 개업한 저자분들이 이 특약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잘 쓰려고. 그리고 멋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멋지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만 쓰면 되는 거냐면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잘 쓰는 거죠. 그게. 제3자가 모르게 쓰면 안 돼요. 특약은. 네, 그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국장이 이의 사용을 우리 개공들에게 권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장을 할 수는 있다. 예? 권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국장이 이거를 권장을 하려고 보니 거래계약의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라고 해도 매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국장이. 그래서 이러한 권한은 있으나,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표준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표준 서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서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냐면 만들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들어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할 거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매매 계약서는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딱 보니까 굉장히 좀 흔하게 보여지는 매매 계약서 서식 같지 않아요? 이거가 누가 만든 거냐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다이소가 만든 겁니다. 다이소 매매 계약서입니다. 10장에 1,000원짜리. 진짜 농담 아니고 10장에 1,000원짜리 계약서예요. 그럼 이거 써도 돼? 아니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써도 되는데 이거를 쓰면 좀 불편해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불편하냐면 매수밖에 적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이소에서 사다가 이거 그대로 타이핑을 하고 맨 밑에다가 뭐 하나 적는 공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개공 이렇게 넣는 공간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누가 여러분 선배가 만들어서 이거 쳐놓은 거 있으면 달라고 해서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속중개계약서 여기 보면 시행규칙 별지 15 서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표준 서식이에요. 다른 거 쓰면 안 돼. 이건 이대로 써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이소에서 쓰든 문구항구에서 사든 아무 데나 뭐 만들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준 서식은 없지만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두 가지 서식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화살표 한번 연결해 주시고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쓰고 뭐 나중에 써야 돼. 확인 설명서 먼저 쓰고 거래계약서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가능자와 작성 의무자가 있는데 요거가요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이냐면 작성 가능자는 작성할 수 있는 애들이고 의무자는 뭐예요? 작성해야 하는 애예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다르냐면 소공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소공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씩 좀 해주시고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공한테는 무슨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뭐 전속중개계약서, 아무튼 무슨 서, 이 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거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 소공한테는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도 좀 잡으시고 별표를 2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것만 아셔도 한 문제는 무조건 득점하실 수 있어요. 해마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소공한테는 무슨 의무가 없다고요?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어요. 그럼 이런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개공한테 있는 거죠. 개공만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공이 작성의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작성을 할 수는 있고, 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있는 거예요. 권한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 아, 써도 되지. 소공인데 왜? 자격이 있는데. 써도 되는데 그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혼동하시면 안 돼. 작성 가능자와 작성 의무자를 같은 개념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우리 개공은 가능자이기도 하지만 의무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 쓰면 개공이 처벌 먹어요. 소공은 안 썼다라는 처벌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시기는 요거 먼저 쓰고 완성이 됐을 때 요거 먼저 쓰고 그리고 계약서 나중에 쓰는 방식이고요. 최소로 필요한 부수는 2부인데 왜 2부냐면 당사자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본이나 혹은 전자문서 우리 스캔 같은 거 받아가지고 보존해도 되기 때문에 최소 작성 부수는 2부만 있으면 된다. 예, 뭐 그런 거고. 여기 5년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서명 민날이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면 개공이랑 소공이랑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소공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공이 서명 민날이는 언제만 해? 해당 중개행위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요거 안 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소공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서명 민날이는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표준서식은 있고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몇 개나 있어요? 지난주 배우셨는데 확인설명서 표준서식 몇 개나 있죠? 4개 있죠. 4개. 1번, 2번, 3번, 4번 서식. 예, 그래서 1번부터 4번 서식까지 총 4개나 있다. 1번은 무슨 용? 주거용. 2번은 비주거. 3번은 임목은 4번 서식이고 3번 서식이 토지. 그리고 이제 4번이 임목, 공장자단, 광업자단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쪽은 법정 서식이 없는데 권장할 수는 있다. 이거 좀 나름 중요한 주제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6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여기 제목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행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행을 보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 제도의 어떤 도입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이해가 되셔야 이걸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냥 보면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에스크로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스크로우. 그래서 베이직 에스크로우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보통 먼저 얘기하죠?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그 다음 매수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 영어도 이렇게 읽어가니까 이쪽에다가 뭐를 배치를 하냐면 매수인을 배치를 하고요. 이쪽에다가 매도인을 배치해요. 근데 그건 어떤 문화의 차이냐면 서양에서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누구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서 미국 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매수인한테는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만 받아요? 매도인한테. 대신 우리보다 훨씬 요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주마다 다르긴 한데
5%에서 7% 정도를 우리 종교보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보수를 받는 거죠. 매도인한테만.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에스크로우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근 2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노트북을 하나를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뭐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 또 있기는 한데, 옥션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옥션이라는 회사가 이 에스크로우를 처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뭐 가령 지금 노트북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만약에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거래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먼저 아니면 돈 먼저, 뭐를 먼저 보내줘야 돼? 응? 노트북 먼저, 돈 먼저. 그 돈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 안 보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이게 서로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만나서 해야 되잖아. 근데 만나서 하면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했냐면 돈을 먼저 이렇게 보내주고 노트북을 나중에 보내주는 걸로 했더니 이 노트북 업자가 한 몇 명 정도만 실제로 노트북을 아주 저렴하게 보내주고 얘네한테 후기를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후기를 쓰면 또 막 사은품도 막 몇십만 원짜리 사은품도 주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노트북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후기 남기는 애들한테 사은품을 보내준 이후에 거래건은 노트북을 안 보내주고 벽돌을 한 장씩 보내준 거야. 벽돌. 왜냐면 그 보내주고 이렇게 배송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더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때 전자상거래가 너무 위험하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 이 타이밍에 옥션이 무슨 제도를 하나를 만들었냐면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든 거예요. 돈을 이 업자한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맡겨. 옥션이라는 회사에 돈을 맡겨. 그러니까 이제 에스크로에다가 이 돈을 맡기게 되면 내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가 노트북 업자가 뭐를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면 여기 보면 이제 저 물건을 보내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송금해 줄게. 여기 릴리즈라고 하는 건 놓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봐요. 노트북 업자는 누구를 믿고 노트북을 보내주는 거야? 이 에스크로우 옥션을 믿고 보내주고, 얘는 누구한테 송금을 하니까, 이 옥션한테 송금을 하니까 서로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회사가 옥션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가 한참 막 잘 나가다가 그 어떤 회사가 탁 뛰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탱이 가버렸어요. 쿠팡이 이제, 쿠팡은 왜 옥션을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때는 업계 1위였거든요. 근데 쿠팡이 갑자기 이제 1위를 탈환하는데 뭐 때문에? 새벽 배송 때문에. 그 주부들이 환장하잖아요. 새벽 배송은 너무 편리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밤 11시 정도에 시켜도 새벽 이렇게 와 있으면 얼마나 이게 편하고 좋으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도 에스크로우가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물건이 있다고 쳐봐요. 이 100억이라고 하면 이 500만 원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 먼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먼저? 응?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부동산을 우리 민법 시간에 동시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혹시 만약에 이제 배우신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시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서 어디를 가? 은행 아니고. 은행은 왜 가? 은행에서 일단 돈을 찾아와야지. 정답이 등기소를 가야 돼. 누구? 면전에서. 등기관 면전에서 서류를 이제 확인 받아야 돼. 등기관한테 이 서류 이렇게 소유권 이거 10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거 서류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등기관이 다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접수함과 동시에 뭐를 줘야 돼? 돈을 주고 이렇게 동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등기관이 그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동시행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누군가는 선의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군가 선의행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먼저 선의행해야 되겠어요? 소유권 먼저 아니면 돈 먼저? 돈 먼저.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또는 이 매도인이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세 세트를 만드는 거야. 세 개를 만들어서 얘도 주고 다른 애도 주고 또 다른 애도 주는 거야. 소위 말하면 이중매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매매가 되면 소유권 취득을 누가 해요? 응? 등기 가장 먼저 뭐 한 사람이 접수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럼 늦게 한 사람들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대단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정말 이게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옥션의 역할을 해서 야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사자들을.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가 100억을 갖고 있고 내가 또 집에서 갖고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내 이름으로 예치를 할게. 예치 어디다가 여기 예치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예치를 할게. 자 그러면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개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결국에 예치하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안전해요? 아니면 더 위험해요? 응? 답변해 보세요. 이 개공한테 맡기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안전한 거야? 아니면 더 위험한 거야? 더 위험하지. 왜 더 위험해요? 응? 이 사람이야 부동산이라도 있는 사람인데 개공은 뭐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00억을 맡기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믿고 맡기냐고. 그래서 이 제도에서 요 제도가 하나가 등장해요. 개공의 보증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보험, 회사, 공제기관, 공탁소에서 개공을 보증을 서주는 거야. 이 보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손님, 얘네 입장에서는 이 개공이 손님이에요. 우리 고객인데 우리 손님이 100억이라는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우리가 물어줄게요. 이 얘기예요. 보증을 서준다는 게. 자 그러면 보험회사, 공제기관, 공탁소에서 개공을 보증해줬어요. 100억이라는 만큼. 그러면 이제 안전해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안전해졌지. 근데 그러면 이 쟤도 안전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보증을 이 보증기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 누가 낼 거예요? 현실적으로 개공이 낼 거예요? 아니요. 개공이 왜 내 이거?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매도가 낼 거냐? 매도가 왜 내? 이런 거 안 하는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에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매수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앞자만 쭉 따놨는데 공개체전, 은보신 얘네를 예치 명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기본서로 한번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도입 취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도입을 했고 예치 권고제도 쪽에 가서 채색을 좀 잡을게요. 개공 채색 한번 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험하니까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등기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등기 격려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걸 합쳐서 계약금 등이라고 해요.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잔금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잔금도 먼저 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잔금도 이제 예치되어지는 대상에 들어간다. 잔금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예치 명의자에게 이 예치 명의자가 아까 얘기했던 에스크로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맨 끝에다가는 권고할 수 있다. 요 부분에다가는 별표 단어만 잡아주시고요. 이게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이 예치 권고 제도는 당사자들이 개공을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그죠? 우리도 이거 처음 봤는데. 그러면 누가
당사자들을 권고하는 거야. 개공이가 이 당사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안전하게 한번 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고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권고 제도는 의무이다 아니면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아닌 거예요. 에? 권고이지, 말 그대로 권고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나 하기 싫어, 이렇게는 안 할래, 이럴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강제할 수는 없다. 이거 어디까지나 권고 제도이니까요. 자, 그러면 예치 대상이 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등이라고 할 때 이 등 안에는 뭐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잔금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치 명의자가 7개가 있는데요. 요 예치 명의자가 영어로 표현하면 에스크로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행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을 예치 명의자.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다가 에스크로우 이런 말 쓸 수가 없잖아. 외래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서 예치 명의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 7개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예를 물어봐요. 이거 좀 나름 중요하고 이거 순서는 좀 바꿀 거고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 볼게요. 순서는 좀 바꾸면 되고요. 아까 우리 잠깐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거. 예.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이 뭐냐면 공제사업자를 말해요.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는 우리 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굉장히 큰 기관이라서 믿을만 하죠? 우리 공제사업자는. 예.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협회에 믿을만 해요? 아니면 뭐 믿을만 못해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큰 기관이니까. 예. 자, 두 번째는 개공 나왔어요. 개공. 예, 여기 개공에다 별표. 여기 개공인데 개공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럼 조금 그 다른 뭐 이런 회사나 뭐 기관에 비해서 좀 위험한 편이죠. 예,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개공이 만약에 예치 명의자일 때는 누가 이거를 보증을 서줘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보증기관이 요 개공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개공 단독 어떤 신임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개공의 보증기관이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는 채신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신관서, 우체국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소위 전문회사라고 얘기하죠. 이 전문회사가 여기 들어가고, 은이 뭐겠어요? 은행이죠. 예, 그리고 보는 뭐예요?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보험회사. 여러분 보험회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좀 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는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 어때요? 삼성생명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 어때? 그러면 좀 그런가? 그러면 삼성생명은 은행의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뭐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고, 신이 뭐냐면 신탁업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체전 은보신 요 7개를 뭐라 부른다? 예치 명의자라 부른다. 이 중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예요? 여러분 보실 때 채신관서가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얘는 왜 가장 신뢰할 수 있어요? 얘는 국가가 우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직접 국가가 운영하니까 말 그대로 국가한테 맡겨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개공. 그래서 아까 개공은 그냥은 안 되고 누가 뭐 해줘야 된다고?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예치기관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이자 같은 거를 좀 붙여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면 좋죠. 근데 요거는 따로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여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 놓을게요. 여기서 등은 소위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도 괜찮고 다른 데도 맡겨도 괜찮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맡겨도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의 선수령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치금의 선수령은 이제 어떤 의미이냐면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개공의 이름으로 10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개공의 이름으로 100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매 도인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아주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너무 급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도인이 30억이 필요해서 개공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 돈 내가 받을 돈이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쪽으로 나한테 30억만 먼저 좀 땡겨주면 안 돼? 라고 매도인이 개공인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억이니까 100억 주게 30억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줄래요? 주면 안 되겠어요? 주면 안 되지. 그 위험하니까. 근데 얘가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줄래? 그랬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서를 끊어 갖고 와. 무슨 보증서냐면 선수령을 너가 하기 위한 보증서를 끊어 갖고 오면 내가 뭐를 믿고 30억을 줄게. 보증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를 말하는데 이거는 보증보험회사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이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그러면 이 보증서 발행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매도인이 내야 되겠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보증서는 여기다 두 개 다 밑줄만 해주세요. 금융기관이랑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고요. 여기 보증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는요, 이 보증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증보험회사는 온리 뭐만 하는 보험회사야. 보증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SGI라고 하는 회사, 요거 유일한 회사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 보증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그 회사가 있고, 요 회사에서 이런 걸 발행합니다. 네,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개공의 의무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1번에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제도는 권고 제도이지 뭐는 아니라 그랬죠? 의무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 의무로 바뀌어 버리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의무로 바뀌게 되냐면 개공이 명의자일 때, 예치 명의자일 때는 이런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의무들이 생기냐면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약정을 좀 해줘야 돼. 이 약정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야, 니네가 혹시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돈을 안전하게 잘 갖고 있다가 줄게. 뭐 이런 약정. 그 다음, 보증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보증은 얼만큼 해줘야 돼? 얼마만큼? 아까 제가 드렸던 사례에서는 거래 대금이 10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100억만큼 해야 돼?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100억만큼 다 해야 돼. 내가 갖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예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금액만큼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예치할 거면 100억짜리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마무시한 보험료가 생기겠지. 근데 그런 거는 아까 그 보험료는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용은 매수, 권리 취득 쪽이 부담한다 그랬고 1번하고 2번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3번 제목에다가 채색 좀 잡고 얘가 좀 빈출입니다. 이쪽에서는 얘가 좀 제일 잘 나오는 편이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한다면 개공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으면 거기다 돈을 입금한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갖고 있는 것도 웃기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개공의 계좌에도 돈이 원래 있지 않았을까요?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 돈 100억이랑 내 돈이랑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섞이면 왜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돈이 손님들 돈이랑 개공 돈이랑 섞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이제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달 정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한 달 맡기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이자는 개공이 먹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들 돈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거를 줄 때가 되면 모채 다 줘. 이자까지 말고 이제 통장채 그냥 다 줘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소위 말하면 법정 과실이 손님들한테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개공이 법정 과실을 취할 대상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인출하면 안 돼. 인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공돈처럼 막 끄면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개공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뭐 좀 급한 일이 있다고 막 20억 꺼내 쓰고 뭐 30억도 땡겨 쓰고 이러면 그게 형법상 무슨 죄가 되는 거야?
배임죄가 되는 거지. 형법상.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자격 취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라. 요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오고, 이쪽 관련해서 비용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는데 보증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보증 비용은 누가 그 부담을 할 거냐면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래서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취득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취득 의뢰인. 왜냐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취득 의뢰인 때문에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취득 의뢰인이 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7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제도로 한번 가보고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으시고, 요거 출제 회차를 좀 한번 쭉 보세요. 출제 회차를 쭉 보면 좀 신기한 거 발견되어지지 않나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출제 회차를 좀 보면, 응? 계속 쫙 나오다가 아주 이례적으로 몇 회 안 나왔어요. 35, 36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죠? 계속 나오다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몇 회예요? 37. 뭐 이때는 나오겠다 아니면 이때도 안 나오겠다?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예요. 이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3년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이게 우리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이죠. 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사책임. 그러니까 민사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돈으로 물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으로 물어주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형사책임도 배워요. 그러니까 형사책임은 이제 뭐 내가 뭐 징역도 가거나 벌금도 내거나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몸으로 떼오는 게 이제 형사책임이고, 행정상 책임도 배워요. 행정상 책임은 뭐냐면 나의 명예나 업무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예를 들자면 취소 먹거나 정지 먹거나 이런 걸 이제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책임이냐면 민사책임, 돈으로 물어주는 거. 자, 우리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의 책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제목만 일단 채색을 좀 잡을게요.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으로 이렇게 나뉜데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있대요. 그러면 과실 책임은 이런 얘기입니다. 개공한테 뭐가 있었어요? 과실이 있었어. 근데 이걸 과실만 적지 말고요.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뒤에서 이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책임지는 거. 이거가 과실 책임이고, 자, 그러면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무과실 책임은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한테 뭐가 없는데, 고의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민법의 큰 원칙에 반하는 어떤 반대되는 경우라서 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거야. 자, 누구의 고의과실이 있다고요?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왜요? 고용인의 고의과실은 곧 누구의 고의과실로 본다? 개공의. 그러니까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책임을 지는 거, 이거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는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개공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할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개. 사무실 먼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무실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 사무소. 요 세 개는 빌려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빌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자격 취소. 엄청 데미지가 세죠. 등록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 등록 취소. 이것도 데미지가 상당한 거죠. 그러면 사무소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책임진다고.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면 이 사무소를 빌려준 걸로 누군가에게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손해.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뭐 계약서를 쓰든 뭐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 손해를
개공이 어떤 개공이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이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짓을 왜 했냐고. 그러면 이거 사무소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개공인데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한 베스트 프렌드의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요, 사무소 좀 빌려달래.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줘야지. 근데 안 빌려주기 전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또 왜 빌려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고스톱 좀 친대, 사무소에서. 그러면 사무소에서 고스톱 친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그거는 빌려줘도 괜찮아. 자, 그건 왜 빌려줘도 괜찮은지 여기서 한 번만 찾아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고스톱 좀 칠 거니까 그냥 친목도모야. 노름은 아니고 친목도모로 고스톱 좀 치려고 하는데 사무소 좀 빌려줄래? 이래. 그러면 뭐 너무 친한 친구니까 거절하기도 좀 그렇잖아. 그건 빌려줘도 된다고요. 찾아보시라고. 왜 빌려줘도 된다? 정답이에요. 그거는 고스톱 친다 그랬지 언제 중개행위 한다 그랬어 친구들이? 근데 만에 하나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그 중개행위를 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고스톱 치고 갔다, 뭐 별일 없었다, 그러면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행위의 장소로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개공은 일단 무슨 책임은 기본으로 부담하고, 과실 책임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고용인에게 고유과실이 있으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리고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을 때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럼 우리가 책임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책임 안 지려면 3가지 조심해야 되네. 첫째, 누가 고유과실 범하지 않으려고, 개공 스스로가 고유과실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2번째, 고용인에게 고유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되고, 3번째, 사무소 빌려주지 말아야 되고. 이것만 하면 최소한 개공이 뭐 할 일은 없다, 책임질 일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